오늘은 우리의 노후를 결정짓는 결정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미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넓고 조용한 집입니다. 여러분은 이 넓은 집이 진정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도쿄 외곽의 대형 주택에서 살아가는 한 은퇴자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넓다. 이는 단순한 한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달 나가는 난방비, 재산세, 낡은 집의 수리비로 인한 깊은 후회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집을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5060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거 환경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더욱 명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은퇴자들이 집이 너무 넓다고 후회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 후회, 과도한 유지비와 관리 부담입니다. 넓은 집은 단순히 공간만 넓은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 난방비, 해마다 증가하는 재산세, 그리고 낡아가는 벽의 균열, 지붕의 누수, 배관의 노후와 같은 수리 비용들이 매달 현금을 빨아들입니다. 일본의 한 은퇴자는 70대가 되자 집 한쪽 지붕 수리만 해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 가슴을 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높은 유동성 위험입니다. 통장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한 현금이 없다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집이 크면 평가액도 높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복잡합니다. 빠르게 현금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퇴자의 가장 큰 불안감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신체의 노화에 대한 심각한 적응 불량입니다. 계단이 많은 집, 욕실에 미끄러운 타일, 넓은 복도를 돌아다니며 청소해야 하는 부담. 70대, 80대가 되면서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이 넓은 집은 오히려 일상의 위협이 됩니다. 넘어지기 쉬운 환경, 떨어지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후회는 곧 우리의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준비는 집의 현금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매매 가격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봅시다. 2025년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입니다.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총 인구는 2026년에서 2029년 즈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가구 수가 정점을 찍을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전국 주택 중 13%가 빈집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에 비해 80%가량 떨어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의 인구 곡선이 일본과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현금 흐름의 관점으로 자신의 자산을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세요. 집의 가치는 더 이상 평가액이 아니라 월마다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지붕 수리, 배관 교체, 난방비, 재산세, 관리비 등이
매달 당신의 현금을 빨아들입니다. 집 관리 부와도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작성하세요. 지붕은 몇 년 된 건가? 내 벽에 균열은 없나? 배관은 언제쯤 교체가 필요할까? 앞으로 5년 내 필요한 큰 수리비는 얼마나 될까? 이 모든 것을 현금 가치로 변환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이 집을 팔아서 더 작고 좋은 위치의 집으로 옮기면 부동산 가치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우상향만 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이 매각 타이밍인지 아니면 위험한 자산 보유를 계속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문가들은 더 작고 좋은 위치의 집으로 이사할 것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첫째,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넓은 집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연세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계단은 골절의 위험이 되고 미끄러운 욕실은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작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집은 동선이 짧아 신체 부담이 적고 안전장비 설치도 쉽습니다.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주택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유동성의 이유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평균 자산은 약 4억 원 정도로 부동산에 묶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필요해도 큰 집은 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세권의 작은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의 이유입니다. 넓은 집의 관리 부담은 예상 이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방은 많은데 자녀들은 방문하지 않고 청소할 것은 많고 고칠 것도 많습니다. 반면 작은 집으로 옮기면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실제 생활 영역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넷째, 지역사회 참여의 이유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는 대중교통이 발달했고 병원, 카페, 문화시설이 모두 근처에 있습니다. 이동이 쉽고 접근성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것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한 결정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은퇴자들이 가장 큰 후회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에 천천히 해도 되겠지. 아직 체력도 있고 시간도 많으니까. 하지만 이 생각이 그들을 가장 큰 후회로 이끌었습니다. 다운사이징의 골든타임은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녀 독립 시점을 D-Day로 설정하고 늦어도 그 이후 23년 안에 실행해야 합니다. 왜 이 시점이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의 명확성입니다. 50대 후반이면 여전히 충분한 에너지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어가면 이 의사결정 자체가 심각한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주, 새로운 지역사회 적응,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생각보다 더 빨리 지쳐갑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60대 이후로는 매매 시장에서 심리적 약점을 드러냅니다. 중개인은 당신의 나이를 보고 협상 가격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또한 구매자 입장에서도 고령자가 파는 집은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집니다. 이것은 결국 가격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입니다. 50대 후반에 1억 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전한 금융자산에 배치하면 62세 은퇴 시점까지 56년간 그 현금이 만드는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에서야 현금을 확보한다면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50대 후반에 다운사이징을 완료하면 남은 인생 2030년을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60대 중반 이후에 다운사이징을 서두르면 이주라는 큰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집값이 최고점인지 시장이 좋은지를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나의 은퇴 준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이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다운사이징 후 어떤 형태의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본의 시니어들이 주목한 선택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시니어 맞춤형 주택, 즉 서비스 주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형태입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형태의 주택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 간단한 의료 상담,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용식당, 라운지, 문화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도 예방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주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만한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교통과 편의시설 중심의 역세권 소형 아파트입니다. 큰 집을 팔아서 얻은 현금으로 도시의 중심부, 특히 지하철역과 가까운 소형 아파트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 카페, 문화시설이 모두 도보 10분 이내에 있다면 60대 이후의 삶은 얼마나 편할까요? 특히 80대가 되어 운전을 포기하게 될 때 이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지속되어 향후 부동산 가치 하락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작지만 쾌적한 시골 또는 지방도시의 중심 아파트입니다. 서울이 아니라도 괜찮다면 지방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낮은 주택비로도 여유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자연환경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치 하락이 더 일찍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다운사이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첫째, 집안에 턱이나 계단이 없는가? 넘어질 위험이 최소화되어 있는가? 둘째, 욕실의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가? 손잡이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 셋째,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도 이동이 가능한가? 넷째, 병원과 약국의 거리는 어떠한가? 다섯째, 대중교통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가? 여섯째,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집의 현금 가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다가갑니다. 다운사이징으로 확보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은퇴자들 중 일부는 다운사이징으로 얻은 현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또 다른 재정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계획적으로 써버렸고 어떤 사람은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3분할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분할은 비상금입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자금입니다. 여러분의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3년치의 생활비를 별도로 적립하세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3년치는 7,2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원금 보장 상품에 묶어두세요. 이것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도 패닉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할은 생활현금 흐름 보강입니다. 이것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필요한 자금입니다. 기본 생활비, 의료비, 취미생활비 등을 월별로 계획하고 그에 맞는 유동성 높은 자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통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보통예금이나 CMA 같은 상품이 적합합니다. 세 번째 분할은 유동성 높은 금융 자산 배분입니다. 비상금과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약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에 배치합니다. 장기 정기예금, 채권펀드, 배당금이 높은 우량펀드,
또는 적립식 펀드 같은 보수적 상품들이 적합합니다. 은퇴 후 10년 이상 보유할 예정이라면 안정적인 주식형 펀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3분할 원칙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무계획적 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 위험한 투자로 인한 손실,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입니다. 다운사이징으로 얻은 현금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함께 투자하자는 제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은퇴 후의 현금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자금이지 투자나 도움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넓은 집에 쌓아둔 물건들, 자녀들이 남겨놓은 물건들, 혹시 모르니 해서 모아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사를 미루게 만듭니다. 일본의 한 미니멀리스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버린 것이 아니라 물건을 버림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요.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을 일본에서는 종아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어두운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활동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버리세요. 두 번째 원칙은 가족의 승계 여부를 미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물려받고 싶어하는 물건, 예를 들어 보석이나 골동품, 추억의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이것을 원하니? 그리고 원한다면 언제 가져갈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의외로 물건보다 부모의 따뜻한 시간을 원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정적 선택지를 줄이기입니다. 추억이 가득한 물건을 보면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사진을 찍어두고 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추억의 물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 또는 두 개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물건이 추억을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추억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줄일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필요한 물건만으로 정돈된 공간을 보면서 얼마나 큰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지 경험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은퇴자들이 경험한 집이 너무 넓다는 후회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바탕으로 한국의 5060 세대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다운사이징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집을 자산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평가하세요. 매달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다운사이징으로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 독립 시점부터 50대 후반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60대 중반 이후가 되면 의사결정과 실행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셋째, 안전성과 접근성이 새로운 집 선택의 최우선 기준입니다. 크기나 평가액이 아니라 병원까지의 거리, 대중교통의 편의성, 넘어질 위험이 적은 구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넷째, 확보한 현금은 3분할 원칙으로 관리하세요. 비상금, 생활현금 흐름, 안전한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배치합니다. 다섯째, 물건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건을 정리함으로써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집은 돈을 잃게 하는 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현금 흐름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넓은 집이 주는 심리적 만족감과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저울질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결정하세요. 집이 너무 넓다는 일본의 후회를 우리는 주거 환경을 혁신했다는 성공 경험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앉아서 우리 집 5년 후의 청사진을 그려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어떤 위치로 이사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주거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확보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다운사이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노후의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